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갖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A 프로그램 세계로 들어가기. 자, 이 강의 노트에 있는 14페이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강의 노트 교재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 이거를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면은 이젠 교재에는 좋은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교재의 코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코드를 보지 않고 실제 코딩 연습에 들어가는 것. 이 과정들이 중요해요. 즉, 내용을 이해를 하고 코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이 코드를 보지 않고 직접 코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코드를 단순하게 순차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개념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5, 2017 또는 2019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초기 화면은 지금과 같이 2019인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안내창이 나옵니다. 또 2017 같은 경우는 또는 2015 같은 경우는 이런 초기 화면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만약에 초기 안내창이 나왔을 경우에는 Create New Project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번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C샵의 문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콘솔 모드에서 C샵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개의 템플릿들 가운데 콘솔 템플릿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 제일 중간 하단에 보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콘솔 앱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 요거를 선택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겁니다. 자, 이번 학기는 이 템플릿을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NET 프레임워크 그리고 콘솔 애플리케이션. 자, 요 템플릿 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파일 그리고 소스 코드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창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이름 자, 어떤 프로젝트를 사용할 것이냐 자, 여기서는 iprog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이름 아래에 소스 코드들이 모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는데 이 이름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 위치에 저장이 될 것이냐 그 위치를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했어도 그 코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저는 여기에 E 드라이브에 템프에 이 프로젝트들을 위치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템프 디렉토리 아래에 iprog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솔루션 이름입니다. 솔루션 이름. 자,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는 솔루션 이름 아래에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즉, 요 이름 아래에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로 결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솔루션 이름을. 그럼 솔루션 이름 아래에 iprog라는 프로젝트가 위치하게 될 거고 iprog 프로젝트 아래에 소스 코드와 기타 자원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은 C샵 환경에서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떤 프레임워크 버전을 사용할 것이냐 자, 이것들을 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최신의 버전인 .NET 프레임워크 4.7.2 자,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정한 위치에 테스트라는 솔루션 이름이 있어요. 그 아래 들어가 볼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름 아래 확장자가 SLN, 솔루션 파일이 존재를 해요. 자, 테스트라는 솔루션 폴더 안에 테스트라는 솔루션 파일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 iProg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존재를 해요. 자,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3개 폴더와 그리고 configure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여기 있는 게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CSPROJ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자, 앞에서는 솔루션 파일, 프로젝트 내에서는 프로젝트 파일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라는 이름의 C# 소스 코드 파일이 있습니다. 확장자는 CS.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 코드는 이 프로젝트 안에 생성되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디폴트로 소스 코드는 prog.cs로 명명이 되어 있네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창들이 있습니다. 창들이 있어요. 자, 다 소형 용도가 있고, 여기 툴박스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갖고 비주얼 프로그램, 자, 2학기 때 배우는 비주얼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든 툴박스입니다. 1학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툴박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딩하는 에디터 창,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소스 코드, 자, 이런 등등의 것들 나올 수 있는 솔루션 익스플로러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일 상단에 테스트 솔루션, 자, 여기 있죠. 자, 솔루션 이름이 테스트로 되어 있다. 그 아래 iProg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존재를 해요. 그 아래 프로퍼티, 레퍼런스 등등의 또 노드들이 나오네요. 제일 마지막에는 program.cs 소스 코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템플릿을 써서 처음에 생성하게 되면은 program.cs 파일이라는 소스 코드가 생성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일의 이름을, 소스 코드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솔루션 익스플로러 이 트리 구조에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즉 이 소스 코드의 실제 물리적인 파일, 여기서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내와 링크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름을 바꿀 때는 이 솔루션 익스플로러 이 부분에서 바꿔야 합니다. 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네임, 여기에 펑션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엔터.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요 function.cs 파일을 바깥에 있는 요것과 바꿀 것이냐 하는 것들이 여기 메시지 창에 나오네요. 자, 오케이 누릅니다. 그럼 function.cs 이름이 변경됐죠. 바깥에를 한번 볼까요? 여기 조금 전에 program.cs 파일이 있었던 것이 function.cs 파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는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바꾼다. 자, 그리고 자, 때에 따라서는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없네요. 자, 프로젝트 파일 요거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요 하단에서 두 번째 있는 Open Folder in File Explorer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 파일이, 즉 이 프로젝트가 존재를 하는 이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된 폴더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코딩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파일 이름을 바꿀 때는 여기서 바꾸고, 그리고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폴더를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Open Folder in File Explorer.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게 프로젝트가 저장된 위치를 이렇게 창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코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디폴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임스페이스, 자, iProg, 자,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 클래스의 이름을 여기 iPro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 클래스 이름에 접근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클래스를 명명한 이름표, 그것이 iProg입니다. 자, 좀 더 진행을 해봅시다.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 using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iPro라는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func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는 4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가 있어요. 자,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메인 메소드가 하나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두 개는 안 되고요. 오로지 한 개만 존재를 해야 돼요. 자, 메인 메소드로부터 모든 앱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블럭들이 있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 안에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아래 클래스를 감싸는 블럭이 있습니다. 또한 메인 메소드를 감싸는 또 블럭이 있어요. 자,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블록화되어 있는 것, 블록화되어 있는 것, 즉 모듈별로 나누는 것, 이게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블럭을 사용했다. 블럭을 사용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 어떤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메모리 공간. 자, 넘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변수를 정의할 겁니다. 이 변수 이름은 무슨 타입이냐? 인티저 타입, 정수형 타입. 따라서 메모리 공간이 4바이트 크기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4바이트 크기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그냥 세마이콜론을 씁니다. 자, 이전 강의 노트에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코드의 명령어 단위의 기본 단위는 이 세마이콜론입니다. 마치 우리가 문장을 썼을 때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코딩에서 명령어 단위는 세마이콜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마이콜론. 자, 이렇게 되면은 넘버 1이라는 것은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어떤 크기는 정수형, 즉 4바이트 크기로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초기화를 해놓지 않게 되면은 이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 영역, 이 데이터 영역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겠죠. 자, 모든 프로그램의 또 기본, 자, 할당 연산자를 씁니다. 자,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모든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10 값을 읽어서, 자, 할당 연산자, 오른편 R 밸류의 값을 읽어서 왼쪽, 즉 L 밸류의 메모리 공간, 즉 데이터 영역의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10을 읽어서 넘버 1이라는 이름표를 갖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 영역에 10을 기록을 하는 것.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 자, 두 번째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 4바이트 크기, 즉 정수형의 넘버 2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초기화를 할 거예요. 20이라는 값으로. 자,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합을 구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자, C샵에서는 메소드라는 용어를 써요. 메소드. 자, 요것을 위해서 함수를 만듭니다. 메소드. 리턴 타입, 즉 우선 함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sum으로 했습니다. sum. 그리고 리턴 타입, 이 함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받는 것, 정수형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즉 sum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수행된 결과, 계산된 결과를 받는 쪽, 그것은 정수형으로 받겠다. 자,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매개 변수. 자, 인티저 A. 두 번째, 인티저 B. 자, sum, 메소드. 자, 이것도 블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블럭. 자, 메소드는 메소드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1개 이상의 매개 변수 또는 없을 수도 있어요. 0개 이상의 메소드.
매개 변수, 그 다음에 body로 구성됩니다. 메소드는 return type, 매개 변수, 그리고 body로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body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할까? 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integer c. 자, integer c는 a, 매개 변수로 가져온 거 2개 매개 변수를 더해서 c로 만듭니다. 자, 그것을 리턴해줘요. 되돌려줍니다. 어떤 값으로? c 값으로. 계산된 결과에 c 값으로 리턴을 해줘요. 자, 이 메소드를 호출해 봅니다. 여기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정의, 약속을 해놓은 것. 이제는 그걸 쓰는 부분, sum입니다. sum. 호출을 합니다. 자, 어떤 값을 집어넣을까요? 여기 변수로 되어 있는 2개의 변수로 인수를 만듭니다. 인수. 자, 명령어가 끝났죠? 그러면은 세마이콜론. 자, 이것이 이 안에서 계산된 이후에 리턴이 됩니다. C 값, A 더하기 B, 이 C 값을 더해서 받는 부분, 즉 받는다라는 말은 L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L 밸류. 자, 인티저 sum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변수입니다. 여기서 계산된 결과 C의 값을 리턴 받는 것, 그리고 받은 것을 이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름이 sum, 대문자로 시작하는 sum, 또 소문자로 시작하는 sum. 자, C샵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고 얘기했어요. sum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냐, 소문자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두 개는 별개가 됩니다. 두 개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것. 자, 이렇게 해갖고 sum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호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물결 표시로 빨간색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코딩된 부분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류가 있는. 자, 참고로 여기 희미하게 되어 있는 썸이 있습니다. 자, 이 희미하게 된 부분들은 아직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 자, 우선 여기에 물결 표시로 빨간색으로 부분, 오류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오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죠? 자, 그러면 여기에 풍선 메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오류가 발생이 됐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해야만 여러분들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빌드가 될 거예요. 자, 오류 리스트. 자, 이 상태에서는 너무 좀 보기 안 좋죠. 자, 오류 리스트를 한번 이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뷰에 갑니다. 뷰. 그 다음에 에러 리스트.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현재 발생된 오류의 위치 16번째 줄, 16번째 줄. 그 다음에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이 파일 오류가 난 위치의 프로젝트, 그리고 오류가 난 위치의 파일명,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류가 해제된 걸 알 수 있어요. 스태틱에 대해서는 강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류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고 물결 표시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 있게 주목해서 봐야 될 거예요. 자,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화면, 콘솔. 우리가 콘솔 앱을 만들고 있죠. 프로젝트 만들 때 템플릿을 콘솔 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콘솔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콘솔. 자, 점. 자, 콘솔을 쓰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은 변화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희미하게 보이던, 이렇게 아래와 같이 희미하게 보이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시스템, 이것도 희미하게 보였었지만 지금은 짙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는 순간에 요게 시스템, using 이 부분이 희미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콘솔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콘솔 점 하는 순간에 여기에 짙게 시스템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콘솔이라는 클래스를 여기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콘솔에 뭘 쓸 거냐면 writeLine 한 문장을 쓰게 될 겁니다. 한 문장을 쓰게 되는데 이 writeLine이라는 메소드는 콘솔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고, 콘솔은 .NET 클래스 라이브러리,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시스템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속한 클래스다. 자,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 콘솔 클래스가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여기에 지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writeLine을 여러분들이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쓸까요? 자, 계산된 결과 sum 요것을 가져다 쓰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 나오는지 한번 컴파일 해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빌드하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이전 강의 노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코딩을 했어요.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코드.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져와야 될 것들을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모듈을 삽입을 했습니다. 전처리 과정, 즉 여기에 콘솔이라는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컴파일하게 되면은 오브젝트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링크와 빌드하는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자, 링크하는 과정에서는 네임스페이스 모듈을 삽입을 했는데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실제 그 시스템에 있는 요 콘솔이라는 클래스를 직접 가져오는 링크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작성된 코드와 함께 뭉쳐갖고 링크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돼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 폴더입니다. 프로젝트 폴더. 여기 안에. 여기에 빈과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빈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디버그. 그리고 여기 실행 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콘솔 창을 열어야 돼요. 자, 이렇게 콘솔 창을 여러분들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만들어야 불러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가 어디 있냐면은 E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저는 E로 갑니다. 하고 땡땡. E로 왔죠. 그 다음에 요 위치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cd change 디렉토리, 그 다음에 복사해서 넣으면은, 자, 만들어진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만들어진 거가 동일한 디렉토리가 이 프롬프트 창에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실행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행 파일이 있네요. 자, iprog.exe.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3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이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32. 콘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속의 콘솔 창에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30이라는 값이. 즉, 여기서 나온 결과를 30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 한 줄 내에, 한 줄 속에 출력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 창을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을 해서 만드는 과정도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그리고 실행 파일까지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여기 디버그, 그 다음에 without debugging,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컴파일해서 이렇게 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코딩 연습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 여기에 있는 디버그, 요거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Start without debugging. 자, 단축키는 Ctrl F5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행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오류가 있다, 즉 이게 물결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에러 리스트 창에 뭔가 오류가 있으면 절대로 실행 파일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를 변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플로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실수, 즉 부동소수점을 갖고 있는 실수, 플로트 타입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바꿔줍니다. 받는 쪽도 바꾸고 리턴 타입도 가고, 요거를 받는
매개 변수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계산된 결과 이것도 바꿔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썼을 경우에는 오른쪽의 타입과 왼쪽의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타입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정수형으로 되어 있네요. 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0을 쓰고, 그리고 이게 플로트 타입이라는 의미로 F를 써야 됩니다. F.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F. 자, 중요한 것, 할당 연산자의 R 밸류의 타입과 L 밸류의 타입, 이것은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정석이에요.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과 왼편의 타입은 일치해야 됩니다. 자, 다만 플로트, 더블, 데시멀 이런 타입들은 반드시 이 식별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나 정수형은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수형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외의 타입들은 반드시 여기에 식별자, 숫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식별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숫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나타내는 식별자를 삽입을 해둬야 됩니다. 정수형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과정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자, 프로그래밍은 모든 절차가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 제어권은 여기 있는 것처럼 CPU에서 통제가 됩니다. CPU의 통제에 의해서 제어권이 움직여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동작을 통제하는 부분이 컨트롤 유닛, CPU에 있는 컨트롤 유닛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볼까요? 제어권, CPU에 있는 컨트롤 유닛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어권. 자, 강의가 진행되면서 제어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할 겁니다. 자, 모든 제어권의 시작은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줄, 즉 여기 있는 13번째 줄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예요. 실행하면은 모든 실행의 제어권은 13번째 줄,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자, 제어권, 여기서 플로트 타입으로 넘버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의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 영역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변수도 만들고 메모리 공간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sum으로 갑니다. 호출을 해야 돼요.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두 개의 인수를 가지고 sum을 호출합니다. 그럼 제어권이 16번째 줄에서 21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넘버1이 갖고 있던 10, 넘버2가 갖고 있던 20, 이것을 sum으로 호출하면서 이 두 개의 매개 변수에 전달하게 될 겁니다. 즉, A라는 매개 변수는 상대적인 것은 넘버1, B라는 매개 변수는 넘버2라는 인수. 자, 그 값을 읽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제어권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호출. 자,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메모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합산한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C라는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 A라는 매개 변수의 상대적인 값 넘버1 3을 읽어와서 A라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매개 변수의 메모리 공간 상대적인 넘버2에 있는 값 5라는 값을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12번째 줄로 제어권이 이동을 해갖고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부터 계산한다고 했어요. A 더하기 B 8이 되겠죠. 그 8의 값을 읽어서 할당 연산자의 왼쪽 C라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8이 들어가게 되겠죠. 8. C에 있는 8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면은 제어권은 다시 원래 호출했던 이 지점으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요. 그러면 호출했던 sum이라는 이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C의 값이 리턴돼서 위치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명령문들은 삭제가 되고 8이 됩니다. 그 8을 읽어서 썸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제어권이 이동된 다음에 브레이스가 닫힙니다. 브레이스가 닫혀요. 닫히면은 이 썸이라는 메소드에서 만들었던 모든 메모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A, B 그리고 이 안에 있는 C 이것들은 모두 사라져요. 앞으로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A와 B와 C 즉 특정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메모리는 그 블록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브레이스가 닫히면서 이 세 개의 메모리는 사라집니다. 그 전에 리턴을 했기 때문에 8이라는 값은 이 위치에 있는 거죠. 8. 그 다음에 8이 썸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스가 닫혀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블럭 안에, 이 영역 안에 만들어 온 메모리 넘버 1, 넘버 2 그리고 썸 이것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코드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C 값 리턴하고 그럼 리턴 되면은 이 위치에 이 C의 값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스가 닫히면서 즉 블록이 끝나면서 매개 변수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던 C 메모리 공간 메모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썸에 요게 계산된 결과 30이 기록이 되고 그 30을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어떻게? 콘솔 창에 이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변수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변수명을 괄호 안에 넣게 됩니다. 자, 이거를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문자열 보관이 됩니다. 자, 문자열 여기 있는 변수를 우선 문자열로 바꿉니다. 자, 바꾸는 명령문은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줘요. 문자열 보관을 하겠다. 문자열 보관. 그럼 문자열을 의미하는 땡땡 표시. 문자열을 의미하는 땡땡이 표시. 그 다음에 여기에 아웃풋이라는 문자열을 씁니다. 그리고 문자열 또 하나. 자, 이 안에 썸의 결과를 출력을 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문자열 보관에 쓰는 브레이스를 씁니다. 그래서 썸을 출력을 하겠다. 그럼 앞에 있는 이 아웃 땡땡이 요 부분과 썸 값 30이죠. 30을 문자열로 바꾸는 명령문입니다. 브레이스가. 그래서 아웃풋 땡땡 30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아웃 그리고 땡땡 30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변수를 단독으로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문자열 보관을 쓰지 않고 브레이스도 쓰지 않고 썸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변수를 출력한 변수에 있는 데이터 값을 출력할 때는 브레이스 또는 땡땡이 없이 바로 출력하는 것. 그렇지만 문자열 보관을 하겠다. 좀 형식에 맞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달러 표시 땡땡이 아웃풋 하고 썸 변수죠.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출력되나 볼까요? 그냥 썸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썸. 문자열이 출력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썸이라는 문자열은 변수다 라는 의미에서 브레이스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출력 결과. 자, 다음에는 한 줄 더 해갖고 문자와 문자열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 캐릭터입니다. 글씨 하나. 자, 타입은 char. 이름은 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1바이트 또는 유니코드를 했을 때는 2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문자 하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나를 표시를 합니다. 문자열은 2개. 자,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A를 씁니다.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옵니다. 아웃풋 2라고 하겠습니다. 자, 키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이 버튼, 디버그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축키를 쓰겠습니다. Ctrl F5. 자, 여기 보는 것 마냥 A가 출력이 됐습니다. A. 자, 문자열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문자열, string이라는 타입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name, 그럼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문자열은 땡땡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포메인이라고 문자열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의 끝이니까 세마이콜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문자 하나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 문자 열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문자가 수속되어 있는 문자 열인 경우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쓰게 됩니다. 자, 출력을 해볼까요? 자, output 3. 그리고 name을 씁니다. name. 그러면은 Ctrl F5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맨이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문자열 보관을 쓰지 않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변수 이름 단독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단독. 그리고 여기도 문자열을 쓰지 않고 키 변수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 라고 한다면은 지우고 변수 이름 단독으로 쓸 때는 브레이스 없이 씁니다. 자, 여기 지우고. 자, 결과를 볼까요? 그럼 문자열 보관을 쓰지 않고 변수 이름 그 자체로 쓰면 그 변수가 갖고 있는 값들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코드를 어느 정도 외우고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코딩하는 과정 이걸 생각하고 실전에 코딩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마치 워드를 아래 한글이나 워드를 작성하듯이 글씨, 즉 작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상황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판단해서 코딩에 완성을 하는 것, 코딩으로 완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